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 배우긴 했는데요. 오늘 내용과 약간 이어지기도 하니까 복습을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가 40쪽입니다. 없는 친구들은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세요.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셀주크 투르크가 지금 영토를 많이 침범하고 성지를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소규모 정예 기사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황이 서유럽 여러 기사들, 영주들에게 십자군을 주장했고 그 스피치 내용이 학습지 40쪽에 있으니까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세요. 십자군 전쟁이 200년간 이어지고 굉장히 1차부터 7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전쟁을 요청한 비잔틴 황제 그리고 그 스피치를 통해서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서유럽 영주들한테 호소했던 교황 그리고 나머지 십자군 병사들이 굉장히 다 다른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참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보시면 십자군 병사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참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땅이나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참전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세요. 제가 보시면 십자군에 대한 세부 전개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라고 있었죠. 요런 십자군도 있었습니다. 정규 십자군 전에 그 약간 피에르라는 사람한테 선동된 2만 명의 농민들이 빨리 가야 한다고 하면서 비공식 십자군을 만들어서 4개월 먼저 도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기사들이 아니라 전혀 전쟁 준비나 해본 적도 없고 멀리 여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서유럽을 벗어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약탈을 하게 되고요. 또 당시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좀 약자였으니까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들을 공격해서 뭘 빼앗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는데 도착한 즉시 병력이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셀주크 투르크에게 학살을 당했죠. 이것은 정식 십자군 원정으로는 치지 않지만 이 당시 보통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이 선동하는 사람, 십자가를 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요거 지도를 한번 보시면 1차부터 7차까지 십자군의 원정로가 나와 있습니다. 좀 200년간에 걸친 지도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핑크색 화살표가 1차 십자군이죠. 그렇죠? 여기 리옹이라는 지역에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셀주크 투르크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가고 1차 십자군은 앞에서 배웠듯이 성공해가지고 그 지역을 탈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탈환하고 나서 당연히 그 원래 주인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부를 약속받고 싶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는 이제 비잔티움 황제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비잔티움 황제가 보급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땅을 되찾게 되면은 꼭 비잔티움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1차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들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1차 십자군의 결과인데요. 4개의 십자군 국가가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혀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에데사 백작국 여기 있고 안티오크 공작국, 트리폴리 백작국, 예루살렘 왕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왕국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세워진 것이니까 가장 유명해서 프린트에는 아마 예루살렘 왕국만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국가를 세우고 거기서 이주 정착을 해서 뭐 자손들을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1차 십자군의 결과고요. 이렇게만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지역을 영원히 지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십자군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꾸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 토지들을 그냥 두지 않겠죠. 그 중에 하나 뭐 공국을 재점령해서 두 번째 십자군이 다시 파견되었으나 뭐 패배했다. 3차 십자군에는 살라딘이라는 오른쪽에 사진이 나오는 그 걸출한 이슬람 세력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왕국과 십자군 왕국들 세워진 거를 다 없애버려요.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3차 십자군이 다시 이제 원정이 이루어졌지만 실패했고, 대신 뭐 살라딘은 성지 순례를 허락하고 성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기독교인이 오는 걸 막지는 않겠다라는 식의 관용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 이제 4차 십자군도 있었죠. 4차 십자군은 교황의 역시 요청에 의해서 그 살라딘이 가져간 것들을 또 탈환해 보자고 한 거지만, 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역시 자금이 부족해졌고, 오히려 그 도움을 요청했던 비잔티움에 오히려 콘스탄티노플 그 수도를 약탈했다. 그리고 라틴 제국을 세워버렸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잠깐 라틴 제국이 어떤 거였는지 잠깐 돌아가서 볼까요? 사회가 이제 갈색인데요. 요 베네치아에서 아마 배를 타서 이렇게 갔을 텐데,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갔나 보네요.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서 이 약간 시퍼렇게 보이는 이 영역이 라틴 제국이라고 잠시 있었던 그 십자군의 제국이 되겠습니다. 잠깐 있었다 사라진 것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후로도 5차, 6차, 7차 십자군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을 다시 1차처럼 되찾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군 원정이 끝나게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단부, 학습지 40쪽의 하단부에 오늘 나갈 이제 교역의 확대, 도시의 성장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십자군 결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왜 교역이 확대되나? 일단 이제 빈칸부터 채우도록 하세요. 한자 동맹, 그 다음에 상파뉴 지방, 자치권 획득, 길드 조직.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나온 이제 도시들의 위치, 그리고 상파뉴 지방이 이러한 중개무역을 했다는 건데, 어디에 위치했길래 이런 게 가능했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그림이 화질이 조금 낮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십자군 전쟁 자체는 실패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서유럽이 얻은 것이 있죠. 바로 이 로마가 몰락하고 나서 완전히 지중해 무역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쪽 지중해, 그러니까 이쪽이죠. 동쪽 지중해의 어떤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십자군 원정의 의도치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무역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 해서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문화적인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죠. 좀 뒤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무역의 활발이 이후의 변화를 다 이끌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좀 이렇게 옛날 기억과 이어보자면,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지중해 무역은 여기 비잔틴 제국이 있었으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잠시 장악을 했었겠죠. 근데 비잔틴 제국도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이후로 계속 이슬람 세력한테 침탈당하고 쇠퇴하는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은 이제 동로마가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이 아니라 이슬람 세력,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가 아니라 아라비아의 호수가 된 것이죠. 이슬람 세력의 호수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고 완전히 그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그런 지중해 무역을 빼앗아 오거나 몰아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 그 시장을 균점했다, 나눠 가지는 정도의 효과는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동방 쪽에서 북부 이탈리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북이탈리아 지역이죠. 이탈리아 반도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중심이 되었고요. 피렌체, 제노바, 이런 피사 이런 도시들이 전부 다 이제 상인,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활발하게 서유럽 쪽으로 동방의 수입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들이 조금 발전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도시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도시의 발전을 좀 배울 텐데 북부에 리베크 같은 도시를 필두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점이 있죠. 여기 점은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도시들이 서로 간의 무역을 좀 쉽게 하고 우리 지역과 또 타 지역과의 무역을 또 잘 하기 위해서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북독일 도시들의 연맹인 한자 동맹이고요. 아까 빈칸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독일 도시가 있고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북부 이탈리아의 사람들은 이제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도 하지만 요렇게 이베리아 반도를 돌아서 플랑드르 지방, 리베크까지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북해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북독일 도시나 플랑드르 지방의 상인들이 반대로 이렇게 와서 북부 이탈리아와 교류하기도 하고요. 바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로로도 교역을 할 텐데 북부 유럽이 좀 이렇게 발전했고 북부 이탈리아가 이제 발전했으니까 이 둘 사이의 중개 무역도 서로 생산하는 게 다르니까 활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중간 도시들 가는 육상 교통로 안에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사실 자연 지형적으로 요쪽으로 가는 것보다 요렇게 틀어서 여기가 어디냐? 쌍파뉴 지역이네요. 쌍파뉴 지역을 들렸다가 이렇게 한자 동맹 지역으로 가는 게 더 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세력의 중개 무역으로서 트루아 디종 지역의 쌍파뉴 지방, 이 지역의 전기시가 중개 무역으로 대단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이제 잘 보시면 교역이 어떻게 서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도시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에 여행 가면 돌아다닐 때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를 되게 많이 이용하게 돼요. 루프트는 이제 공기란 뜻이고 한자라는 것이 금방 배운 한자 동맹이 아직도 유산처럼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도시라는 게 요때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에도 도시는 있었죠. 처음 생긴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부활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도시들이 존재하긴 했었는데 로마 이후에 장원제가 되면서 그냥 영지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영지들로 소규모화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서유럽이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하니까 영지 바깥과 교역을 하고 싶거나 나는 영주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살고 싶지 않고 농노가 되기 싫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상인이었고 상인들이 길드라는 그런 자기들의 조합을 만들어서 일정 특정 부분을 영주한테 어떤 지역을 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올 텐데요. 왕일 수도 있고 영주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나 제후에게서 문서를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차터라고 해서
왕의 영지 일부를 떼내가지고 거기에 타운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자치할 수 있게 해달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근데 이제 영주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 특허장 문서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자세히 읽을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도시들이 앞에서 봤던 이 점들인 것이에요. 독립한 지역들입니다. 한창 중세 초기나 중기까지만 해도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도시가 많이 성장한다라는 것이고, 잠깐 나왔던 길드 이런 것입니다. 뭐 뭔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길드라는 게 수공업 또는 뭐 상인들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수공업 길드를 예로 들었을 때 지금 사진에는 아마 신발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길드인 것 같은데요. 길드에는 3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이제 견습생인 도제가 있어요. 그냥 정말 견습생으로서 완전 교육만 받고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대학원생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도제를 무려 7년이나 겪어야지 직공이 됩니다. 직공이 되면은 하나의 어떤 장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독립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직공들 가운데서도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직공은 바로 길드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마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길드들이 아예 독립해서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영지 내에서 이제 영주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세의 도시 모습을 상상해 본 그림이에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여러 가지가 그려져 있죠. 이런 시대였을 것 같고, 오히려 로마보다 굉장히 퇴보한 듯한 느낌을 주네요. 중세 시대가 괜히 이제 암흑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나온 건데, 41쪽을 보시면 왜 중세가 이렇게 쇠퇴했을까 궁금하죠.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2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줄 친 부분에 여러분도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은 이제 암흑 쓰시면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이거 체크를 안 했는데, 강조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시기가 기본적으로 저온화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소빙화 시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 500~600년 동안 뭐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 예전보다 추웠던 겁니다. 근데 그 3~4도 내려간 것이 작물 생산량 감소, 식량 부족 크게 가져왔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배고픈 상태, 기아에 시달리고, 어떤 작물에 병이 걸리거나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기아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바다를 내해처럼 끼고 있었으니까 해양 무역 같은 거, 멀리 가는 원거리 무역이 훨씬 더 발전을 했었는데, 이제 내륙에 살기 시작하니까 서유럽 사람들은 이 배 같은 것을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지만 그냥 육로 내부 안에서, 내륙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육로 운반은 수로보다 한 25배 정도의 운임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자급자족 경제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몇 세대씩 이어지니까 예전의 기술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이제 악순환이 상당히 중세를 쇠퇴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기 정치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되게 작은 봉건 제후가 작은 영역을 영지로서 다스리면서 그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서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오듯이 워낙 소규모 권력이 수십 수백 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상, 세부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이 공부하기가 어렵고 알려진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한동안 암흑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좀 십자군 이후 보고 나면은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한 1000년경쯤 되면은 이제 기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삼포식 농업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농경 기술도 도입됩니다. 아래쪽 왼쪽에 있는 이 쟁기, 예전에는 이게 나무였거든요. 근데 이제 금속을 쓰게 되면서 이렇게 땅에 요걸 금속을 탁 받고 말이나 소에게 이제 끌게 하는 거죠. 땅을 깊게 갈면서 땅 속에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면은 지력이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수확량 향상에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잉여가 남아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도시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원거리 무역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중세 말기가 바뀌어가고 근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콩은 뭐냐면 따로 설명이 없는데 예전에 삼포제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삼포 연속으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콩을 한번 심어주면은 콩이 이제 질소를 뿜어내가지고 지력 회복에 좋다. 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콩을 해놓은 거예요. 콩을 재배하면 그런 게 좋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세는 이제 더 이상 암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장원제도 뒷부분 가면 해체되게 되죠.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제 여기 빈칸의 화폐입니다. 이제 그 원거리 무역 같은 거 지불을 할 때 화폐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금이나 은 같은 거. 옛날에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자급자족 경제였으니까. 그래서 영주가 이제 비싼 걸 사고 싶으니까 농노들한테 그냥 노동력 대신에 그 땅을 빌린 대가로 화폐로 나한테 세금을 내라, 지대를 내라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억지로 이제 토지를 경작해야 됐던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뭐 딴 걸 해도 상관없으니까 돈만 내면 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 토지에 결박되었던 농노들이 다른 뭐 상업도 수공업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발전이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있죠.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 이것은 이제 또 이따 동영상도 볼 텐데,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 흑사병이 도달하지 않은 장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크게 감소했고요. 사람이 줄어드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의 가치, 임금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귀해지면은 이 농노, 반노예의 신분이었던 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장원제가 점차 이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는 게 더 이상 부족해져요. 영주도 그걸 원하지 않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결과의 내용이고, 영주들 더 이상 이제 장원제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체되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반대로 역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농민들이 이제 저항한 사례가 프랑스와 영국의 대표적인 농민 반란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그냥 이건 좀 인상적인 그림이길래 가져와 봤어요. 낫을 든 사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흑사병의 전파 연도죠. 보시면 제일 연도 빠른 게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제일 빠르고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와서 막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14세기에 전 유럽을 강타했고 여러 번 발병했다 그러죠. 100회 이상 발병했다고 합니다. 중세가 워낙에 위생이 불량하고
그런데 이제 교역은 활성화돼서 배 같은 건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이동하고요. 이런 것이 이제 감염병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겠죠. 뭐 그런 이런 흑사병의 증상이나 흑사병으로 인한 영향 같은 것은 동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쿼런틴이라는 그 영어가 있잖아요. 이게 검역이라는 뜻인데, 이 검역이라는 영어 단어에 이 쿼런틴이 4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원이. 근데 왜 숫자 40이 검역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을까? 이게 예전에 요 베네치아에서, 베네치아 여기 있는 거죠. 베네치아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흑사병이 걸리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외국에서 뭔가 선박이 도착하고 선원들이 내리면 뭔가 더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은 거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모든 선박을 베네치아에서 좀 멀리 떨어진 섬에 40일간 정박해서 상황을 보고 별일이 없으면 베네치아로 입항할 수 있게끔 하는 베네치아의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흑사병 때문에.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의 이제 쿼런틴이라는 검역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동영상은 이제 링크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 학습지 아래쪽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흑사병의 원인을 뭐로 생각했을까라고 해서 나쁜 공기가 나올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뭔가 시체나 썩은 물질에서 나오는 그 냄새나는 나쁜 공기가 이 흑사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나쁜 공기를 질병 발생 원인으로 삼는 학설을 미아즈마 학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아즈마라는 건 고대 그리스어로 오염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왼쪽에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잖아요. 실제 감염균이 일부 악취를 내는 게 있긴 하지만 미아즈마라는 오염 물질, 나쁜 공기 자체는 상상이니까, 상상 속의 독성 물질이니까 지금은 학계에서 완전히 폐기된 학설이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오른쪽에 이 좀 위험해 보이는 공포스러운 이 새 부리 가면을 쓴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게 당시의 역병 의사들이죠.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도 동영상에 좀 나옵니다. 몸 전체를 감싸는 수트를 입고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여기에 긴 부리가 왜 필요했었냐면 요 사이에 말린 허브, 그다음에 뭐 지푸라기, 그다음에 냄새를 좀 이제 중화시켜줄 꽃잎, 요런 걸 잔뜩 채워 넣어가지고 나름의 필터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눈은 유리로 이렇게 감싸고요. 오늘날에 이제 사실 방호복과도 비슷한 형태이기는 하죠. 이런 역병 의사들이 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툭툭 사람들을 이제 눌러보면서 살았나 죽었나 하면서 이제 돌아다녔던 거죠. 흑사병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제가 링크로 걸어준 벌거벗은 세계사 팬데믹 시대의 미래 흑사병으로 보자, 이거를 그냥 재밌게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